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선생입니다. 2022년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내년 전망으로 다 넘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여름쯤부터는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지금보다 더 심각한 위기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이 아니고 고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고금리 시대하고 이제 금리 인상은 다른 거죠. 금리 인상은 금리가 낮았다가 올라오는 거고, 고금리 시대는 이제 저금리가 아니고 우리가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길게 지속된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그 고금리 시대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영상 좀 보면서 내년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전세난과 고금리 시대가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드는 생각이고요. 역전세난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파트 실거래값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2018년도부터 2020년 현재까지 5개년 동안의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서울시장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18년도 9.13 대책이 나오던 무렵에 급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19년도가 들어서는 이제 시장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수급지수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코로나가 2020년 3월에 터지고 제로금리를 연준이 시작하면서부터 가격이 급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전세도 이 기간에 급상승을 하죠. 최고조에 다다랐던 시기가 이제 2020년도 여름부터 2021년도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2020년 여름부터 2021년 여름까지 만들어진 전세 계약 건수들이 거의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가 전세가를 보여줬던 시기인데, 이제 2020년에 계약을 했던 거는 2022년이 되면서 2년을 도래했었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넘어간 건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굉장히 높은 전세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2023년이 됐을 때 전세금이 내려가게 되면 가령 8억 원의 전세 계약을 했는데 2023년도 시세를 보니까 7억 원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1억 원만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역전세라고 합니다. 역전세, 역으로 돌려준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주인이 1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1억을 은행에 넣으면은 5%의 이자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그 월 이자가 생기는 셈인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역으로 한 달에 40만 원씩 넣어줄 테니까 2년 동안 계약을 연장하자, 그냥 8억 원의 계약으로 연장하자,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요즘 시장인데, 문제는 202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그런 매물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어쨌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그 좀 거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2021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때 이 무렵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그 갭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 전세금을 높게 잡아서 매매를 했는데, 이제 2년이 지나고 역전세가 나게 되면 영끌족이 괜히 영끌족이 아니잖아요. 전세 끼고 거기다가 자기 신용대출 뭐 마이너스 통장 다 합치고 카드론 땡기고 이거저거 해가지고 박아놓고 샀는데, 이 말인즉슨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주려면 무리해서 더 영끌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집을 살 때는 2에서 3%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다가 샀는데 이제 6, 7%의 대출을 일으켜서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이 전세 가격이 역전세가 나는 것 때문에 이자 금액을 감당 못하고 매물을 다시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이 가격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유의해야 할 거는, 더 문제가 뭐냐면 2020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16,000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왜 이렇게 전세 매물이 급감했냐면, 보통 계약갱신 청구권이 2020년 여름부터 시행이 돼서 이 매물,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가고 그냥 주저앉아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건수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급감하는 효과도 있었을 거고 실제로 강동권 입주 물량이 19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가 그게 이제 매물이 이제 소화가 되면서 전세 매물이 잠겼던 효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22년도 전세 매물 증감 기준을 보면은 16,000건이었던 게 55,000건까지 증가하면서 거의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단 서울뿐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더 문제가 많은데 입주 물량이 서울은 37,000개로 올해보다 약간 증가하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20%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입주 물량이 같이 증가해 버리면은 전세 매물도 또 증가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인데 또 이게 전세 매물과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낮아진 전세금으로 버틸 수 없는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시 넘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들고요. 고금리 시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 부동산 업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연준마저도 분석하려고 들고 이제 또 들은 건 있어요. 다들 유튜브로 듣고 CPI가 어쩌고 이런 거 듣고 나서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모른다고 저는 인정을 하니까 좀 근데 그분들이 이제 CPI가 이렇게 되니까 다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이제는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문제는 이 고금리 시대가 지속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지속된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금리가 낮은 시대를 넘어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게 우리의 바람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올라온 후에 쭉 가는 거죠. 왜 이렇게 가느냐? 금리가 높은 시간이 지속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퇴출된다라는 말이죠. 왜냐면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구조조정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 이 조정 구간에 버텨낸 승자들이 남은 물건들을 흡수하는 그런 게 이제 자본주의의 무서운 구조조정 효과인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금리하고 전세는 연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옛날에 전세금 1억을 주면은 옛날에 많이 주는 이자가 2%대였으니까 이게 연에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에 약 15만 원 정도의 월세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1억을 맡기면 은행에서 5%의 이자를 줍니다. 5%의 이자를 주게 되면 연에 500만 원이 되고 월세로 따지면 4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시대에 전세 1억을 올려받는 건 월세 15만 원 받겠다라는 이야기인데 5% 이자를 주는 시대에 1억 원의 전세금을 올린다는 건 월에 40만 원의 그 월세를 받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2.5배가 올라간 거죠. 정확히 금리가 올라간 인상폭만큼 1억 원이 주는 가치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2%대의 1억과 5%대의 1억은 다른 1억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옛날에는 전세를 7억을 주면은 이게 2%대 이자일 때는 1년에 1,400만 원의 그 월세 효과, 그러니까 연에 1,400만 원, 월에 100만 원 정도의 효과를 주었다면은 지금 7억 맡기면 은행에 7억 맡기면 5%의 이자니까 3,5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월세 300만 원의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즉 집주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서로 간에 옛날에 7억을 맡길 때는 그게 월세 100만 원 내는 셈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 내는 셈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은 결국에 이 전세 하락 시즌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잠깐의 조정으로 안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추가로 말하자면은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도 냉각되고 있습니다. 내년 거래가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량은 올해 5월에 541만 가구가 판매가 됐는데 20% 이상 감소한 443만 가구까지 떨어졌다고 하고 내년에는 더 내려올 거라는 말이죠. 사실은 이게 연준이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집값을 내려야 사람들이 우리도 파이어 한다 그랬잖아요. 그 조기 은퇴한다고 돈 벌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을 떠나면은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잖아요. 근데 사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왜 부동산 정책을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냐면 이사를 한번 하게 되면 이사업체에 돈 줘야 되지, 복비 줘야 되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이사하면서 가전제품 바꾸고 가구 바꾸고 인테리어 리모델링하고 엄청나게 연간 산업들이 있어서 최근에 뭐 이 금리 인상이 오기 전에 이제 평당 인테리어를 1억은 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평당 보통 한 100만 원만 주면 됐었는데 평당 1억이 아니고 평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줘야 된다. 그러니까 30평 아파트 수리하면은 1억 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그 금리 인상 직전에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보통 평당 100만 원, 뭐 150만 원 주면 좋은 거였고 정말 어디 잡지나 네이버 전면에 등장하려면 평당 200만 원만 주면은 됐는데 지금은 평당 300만 원 줘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이런 집값이 오르니까 부양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연준이 원한 거는 이 집값, 자산 시장, 주식 시장, 주식과 부동산 전부 다 가격을 하락시켜야지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온다. 이게 되니까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암울한 이야기지만 말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역전세난은 못 견디고 결국에 던지는 매물이 올라올 수 있다. 왜냐하면 갭 투자한 분들은 영끌족들이 많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았기 때문에 역전세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끌어올 영혼이 없기 때문에 파산할 수 있고 파산 전에 던지는 매물이 나올 거고 그런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경매에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고금리 시대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성실하게 계속 근로 현장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뭐 정부에서 다주택자 혜택이라든가 특례 보금자리 뭐 이런 대출이라든가 만들어주지만 아직은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빨리 규제를 풀고 있다는 말은 시장이 정말 그만큼 얼어붙고 있다는 말이고 투자자의 자금과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돈을 들고 들어와라라는 시그널을 주는 건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더 망가질 것 같다. 그럼 더 큰 혜택을 주겠죠. 그래서 저는 더 큰 혜택을 기다릴 때까지 굳이 지갑을 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락의 초입에서 굳이 들어가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뭐 부동산에서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와야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장화도 좀 비가 그치기 직전에 들어가야지 좋은 거지. 장마가 이제 시작될랑 말랑할 때 들어가서 두세 달 동안 비를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뭐 1년에 두세 달이면 거의 뭐 4분의 1 정도인데 이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 뭐 10년이라고 치면 굳이 장화를 3년 동안 신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2022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했는데 암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 역시도 우리 투자 시장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서 이 시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상승기가 있으면 하락기도 있고 하락기가 어떻게 턴어라운드를 하는지 같이 지켜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서 투자 실력을 더 늘려가는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아까 추가적으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지런히 임장 다니고 뭘 사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사팔이라고 하잖아요. 뭐 법인 만들어서 사고 팔고 지방에 갭 투자해서 사고 팔고 엄청 뭐 근데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는 충족감을 줄 수는 있어도 결국에 방망이를 굵게 가져가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라는 거는 정말 내가 칠 수 있는 공이 왔을 때 잘 쳐서 홈런과 혹은 뭐 좋은 안타를 치는 게 목표인 거지 뭐 무조건 방망이를 휘둘러서 갖고 있는 현금을 소진하고 시장에서 아웃되는 거는 기분만 열심히 한 거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